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과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 수도권 인기 지역조차도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가 핵심 시장을 변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최근 규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 그리고 627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큰 대출 규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딱 7월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7월에 DSR 규제가 이제 완성이 된 네.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앞둔 6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가 한마디로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생겼고 주담대를 실행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여러 네. 가지 조치가 생기다 보니까 거래량이 일단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이제 분들이 많았지만 거기에 투자 목적도 같이 좀 이제 보면서 사다 보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초반 정도 되는 중고가 주택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그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춘 초강도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그 주택군에 굉장한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오히려 9억 원 이하인 주택들은 거래가 전년 대비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타겟됐던 그 주택군은 거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겟군이란 게 어느 군인지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타겟군이 있게 된 이유는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주의 뭐 소득이나 자산 여력이나 매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6억 정도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인 11억 정도로 비했을 때는 LTV가 한 50%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라 예를 들어 한 9억 원 정도의 주택을 살 때는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저가보다는 오히려 이제 12억 이상 그리고 뭐 20억 초중반 정도 되는 주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또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비해서 대출이 6억 원이라고 해도 큰 돈이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이 좀 없는 편이라 시장에서는 보통 12억에서 한 20억 초반 정도까지를 타겟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억에서 20억 사이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주택이 너무 거래량이 5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거래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과열되는 걸 좀 막기 위함이고 이제 그 텍스트 자체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증했고 그 원인이 주담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강남 3구, 성동구 이런 지역이었나요? 지역적으로는 많은 그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강남구보다는 사실 마포구나 뭐 성동구 같은 중고가 지역들이 더 많은 이제 비중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봤을 때 그 매입을 하는 특징들이 전체를 현금으로 매입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서울의 일부 아파트만 안전자산의 가치가 좀 많이 부여되고 그 지역들이 나중에도 이제 차익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대세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최대한 DSR 안에서 연끌을 해서 매입을 하는 주택이 그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6억 원이라는 돈을 주담대를 받았을 때 월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0만 원 정도를 웃돌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것을 갚아나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맞벌이 부부들이 연끌을 해서 많이 사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하게 단기간에 먹혔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살펴본 627 대출 규제 이 둘의 차이 사실 이게 조금 비슷한 시기잖아요. 네. 예. 이게 하나의 대출 규제로도 모자라서 이게 627 대출 규제까지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DSR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긴 네. 하겠지만 차주별 그 소득 안에서 연소득 안에서 40%까지 이제 빌릴 수 있는 게 DSR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코로나 전후로처럼 이제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영끌을 했던 분들은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갚아나가는 이자를 정하는 그 시장 금리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가산 금리를 더 부과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최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1.5까지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그때도 주택시장이 많이 과열됐다라고 평가돼서 1.2까지 미리 땡겨서 강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는 1.2에서 0.3 정도를 더한 1.5의 가산금리가 이제 부과가 되는 그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정도라고 해도 사실 대출이 줄어드는 금액 자체가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택 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고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던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거나 주택 상향한 만기가 보통 30년에서 40년까지도 이제 계산을 했는데 만기를 무조건 30년까지 이제 끊어가지고 가능한 금액 자체를 좀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한꺼번에 이제 가져왔고요. 그 외에도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들도 틈새를 좀 막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가계대출 받으시려고 그러고 생활비 대출 받으시려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아예 못 받으니까. 그렇죠. 생활비 대출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금액적인 제한이 생겼고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개인의 소득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부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고 또 정책자금 대출도 25%까지 축소하는 그런 방안들도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가계에서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유형의 대출금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27 대출 규제 보면은 결국에 주담대 대출 한도가 6억 원 상한선이 있는 거고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제로 전입 신고까지 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6억 원 한도를 끼고 대출을 받았고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또 전세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전세 매물이 이제 급감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지적들도 있고요. 예. 뭐 갭투자 차단의 목적도 있는 갭투자 부분이긴 차단. 하지만, 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는데 네. 그러한 이제 외지인들 거래가 차단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어때요? 예전에 막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특히 강남 부동산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대책에는 안 들어있나요? 외국인을 특정 타겟으로 하는 그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너무 어려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대출을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걸 우리나라 주택 사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그러게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집 샀을 때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제 그 과제입니다. 그 앞서서 정부가 이제 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네. 말이 좀 어렵네요.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네. 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을 걸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이거는 매입을 할 때 그 주택 담보 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의 그 임대인 이름과 그리고 전세 대출 실행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 살 때 임차인을 맞춰서 집을 살 때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분양받을 때. 예. 그럴 때 그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자력으로 마련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네.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라서 이게 기존의 전세를 그 보증금을 끼고서 하는 그런 갭 투자는 가능하지만 네. 오히려 분양받았을 때 뭐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임차인이 이제 입주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차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출을 전세 자금이 대출화되는 걸 아예 막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전세 자금 대출을 끼고서 이제 그 집을 임대인이 살려고 갈아타는 했던 건데 거를 방지하는 방지하겠다. 거죠. 네. 그럼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부작용이 나오는 게 이미 전세가 지금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사 보면은 이거를 좀 부작용으로 그 외지에서 전세 보증금 낀 갭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집을 살 때 그 특히나 이제 입주를 하는 단계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서 내가 이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획에는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양 받을 때 작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꼭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력으로 대출받아서 거주를 하게 될 때는 6억 원까지로 대출이 제한되는 거고 임차인을 끼고 그걸로 자금을 납부하겠다고 할 때는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럼 거죠. 거의 거기다 사면 6개월 또 살아야 된다면서요. 네, 6개월 내에 맞습니다.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끼고서 집 사는 건 못 하는 거네요. 새로는. 아니면은 자기 돈으로 사고 다 그냥 사고. 바로 전세를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세 임차인을 끼고서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한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가 다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6억을 거주까지 대출을 해야 못 되니까. 받은 네. 대출을 안 받으면 거주를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그 잔금 납부를 하고 네. 그 대출을 받고 나서 뭐 세입자도 끼고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게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이제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갈아타기도 안 되고 뭐 막 되게 아니, 복잡하네요. 되게 내용이. 네. 이 부분은 좀 더 심플한데요. 네. 그냥 그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0%, LTV 안 된다. 0%입니다. 안 되는데 1주택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두 채가 됐어도 6개월에는 한 채 처분하면 된다. 네, 이사 가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 집이 내 마음대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팔았습니다. 뭐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절대 봐주지 않고 대출금을 회수한다라는 그런 또 페널티가 있거든요. 아, 무조건 회수를 해요? 네. 회수 못하면 어떻게 돼? 경매 들어가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6개월 안에 이제 전입을 하면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그 매각할 대상자를 아예 확보를 해놓고 하지 않은 이상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내놓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일부 지역에 집값 상승이 좀 과하다라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요즘 억제하고 가계대출도 잡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네.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분명히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 월세까지도 영향을 줄 것 같다. 네. 뭔가 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실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주담대 받는 것들은 무조건 또 입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양 시장으로 나올 물건들도 이제 임차인들을 전세대출 맞춰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뭐 신규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들도 점차적으로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 여지가 그러니까요. 있고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세 매물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보다는 네. 급지에 따라서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지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이들 선호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거기에 뭐 전세를 껴놓고 산 것도 다음에는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렇죠. 직접 들어가고 내가 이 보증금으로 살던 조금 저렴한 중저가 네. 주택은 다시 임대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나 뭐 마용성 같이 좀 더 고가이고 많은 분이 선호하는 지역은 점차 자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 시장으로 변할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럼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그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걸로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DSR을 넣겠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것까지도 일부라도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일부는 월세하는 그런 반전세로 많이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작용이 근데 예상됩니다. 주거비는 또 상승하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집값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 번에 들어오면 그럼 보통 이제 집값을 가지고 갭 투자도 하고 했던 이유는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듯이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수요 억제책을 썼었는데 그 결과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 풍성 효과가 있기보다는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수요 규제가 끝났을 때 그 네. 지역 자체의 풍선 효과가 굉장히 심화되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 기다렸다가 빵 네. 터지는 느낌이에요. 네. 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살 때 다른 지역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서 이게 살 수 있게 됐을 때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최근에 잠실 토어제 잠깐 풀렸을 때도 아파트 한 채의 그 올라간 차익만 30억으로 이제 그 높아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그 우려가 근데 됩니다. 어차피 그런 네. 지역은 6억 대출 받아가지고 못 사지 않나요? 진짜로 근데 캐시가 다 이게 있어야 되지 규제라는 않나요? 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아. 때문에 대부분 이런 큰 돈의 자금들은 이렇게 막 투자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정권 바뀌길 기다렸다가 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작인데. 근데 이제 이게 수요 억제책이라는 걸로 집값을 잡았으면 진작 잡았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부분은요. 말씀대로 그 내년부터는 그 신축 입주 물량 자체가 평년에 한 28%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고가 지역이나 선호 지역들의 전세 매물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임차인들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 공공임대주택이 단기간에 많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냥 6억 대출 나오니까 네. 중저가 지역을 사자라는 매입 수요로 또 돌아설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억제책이 반드시 집값을 잡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구조인 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못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도 없고 월세로 다달이 나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슷하게 금액으로 제안했던 때가 2019년도 그 12월에 대책 나왔던 거 10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한 3년간 이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0억 초과였던 지역들의 그 매도인 대출 비중이 너무나 낮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영끌하신 분들이 지금 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물로 나오기도 하는데 대출 비중이 적으니까 버틸 수 있는 지역으로 변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6억 대출이라는 규제가 이제 고가 지역군에는 대출 받아서 집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들의 소유자들이 대출 없이 그냥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돼서 뭐 거래가 좀 없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매물을 네. 안 내놓는 네. 그런 또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그냥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정책 대출도 많이 줄어들 거라면서요. 네, 정책 대출도 사실은 예전에 뭐 일반 특례보금자리론 기억하시겠지만 차주의 소득이나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들 내놓기도 했고 작년에는 이제 신혼부부나 출산가구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이 실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 마지막 때는 정책 대출을 조금 이제 그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책 대출 나오는 금액도 25% 지금은 축소하기로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특정 계층에 의해서는 조금 더 완화해줄 여지는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